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천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아시나요? 좀 거친 표현으로 얼굴에 철판이 깔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와 동서관계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열받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도 기고만장한 동서가 한천태만상이 괘씸해서 복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여러분이 듣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원래 동선의 회랑,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한 지도 어느덧 3년째가 되었고 우리 부부는 빠르게 접근하여 동서 부부가 우리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동서 부부가 자리를 잡은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근접하게 지냈어요. 우리는 옆동에 살았거든요. 주말에는 캠핑을 가거나 여름 휴가 때는 꼬박꼬박 강원도로 놀러 다니기도 했죠. 원래 남에게 그렇게 무례하거나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동서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줬고 동서도 나를 잘 따라주면서 둘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거의 친구처럼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TV에서 내고하던 데에서 동서와 형님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서 같이 여행도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지냈어요.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면 평생 친구 한 명 없이도 동서랑만 재미있게 살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삶은 정말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요. 문제의 발달이 심각했어요. 나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사랑이 커도 결혼한 자녀와 특히 아들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부부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끔은 우리 아들 하면서 집안을 쑥 들락거리면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해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모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아들에게는 조금 어리석은 면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이 동서의 질투를 촉발했거든요. 동서는 어릴 때 다리에서 떨어져서 오른쪽 발이 불편한데 약간 걸을 때 절뚝거리는 정도이고 그래서 장애 등급까지 받아 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방님도 약간 동정심이 강한 성격이어서 대학 때 동서를 도와주다가 애정이 생겨 결혼한 케이스예요. 서방님은 결혼한 후 한 번도 곁눈질을 하지 않을 정도로 동서만을 바라보는 선한 분이었어요. 동서가 미인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나름 예뻤고 다리가 절뚝거리는 것이었죠. 얼마나 안쓰러워할까요? 그런 두 사람이 인고 부부로 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인고 부부 사이에 호랑이 한 마리가 끼어든 것이에요. 제가 동서랑 같이 동선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주말에 어김없이 전화가 울리죠. 혹시 집에 계세요? 또 오셨나 봐요. 에이, 그렇게 하기로 해 잠깐 있다가 가실 거죠? 형님께서 모르셔서 그래요. 보통 5시간 걸려요. 5시간 동안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미치는 거죠. 매주 그렇게 오는 건가요? 저는 동서님 말만 듣고는 잘 믿기지 않아요. 시모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좋고 보고 싶어도 그렇지 동서가 있는 집에 매주 주말마다 와서 5시간씩 죽치고 앉아있다는 게 근데 동서 말로는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끔은 잠도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있는데 시모가 동서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자기 아들 어워둥둥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이구, 우리 아들 요즘 살이 쑥 빠진 거 봐. 내가 밥 잘 안 챙겨 먹이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한 끼에 밥 2그릇씩 꼬박꼬박 잘 먹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요. 밥 2공기를 먹어야 영향을 받아. 고기 반찬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너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잖아. 어머니, 동서 요리를 잘해요. 저도 가끔 주말에 오면 맛있게 먹어요.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때 동서의 똥 씹은 표정이란 시모는 정말 동서를 장가간 아들 집이라고 생각 안 하던 것 같았죠. 동서가 보는 앞에서 아들 발톱 깎아주는 우무면 말 다 했잖아요. 서방님도 사람 눈치라는 게 있으면 그쯤 되어서 엄마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주말에 자기 엄마가 오면 그때만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요. 왕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이게 문제죠. 그러다가 동생이 왜 그래서 수가 틀렸는지 주말에 아예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집을 나가더라고 해요.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집에 시어머니랑 서방님이만 계시길래 동생은 그랬더니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동생은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그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주말에 모처럼 빨래를 돌리고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벨을 막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더라고 해요. 문을 빨리 열어봐. 빨리 어서. 어머.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운전할 수 있니? 응. 운전. 갑자기 왜요? 어디 가야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차 좀 꺼내 달라고 해. 나는 둘째 불러서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말 좀 해주세요. 입 다물고 얼른 차 꺼내와. 시모가 그렇게 정색한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한지 아무 말 없이 추리닝 입고 주차장으로 내려갔거든요. 시모의 손이 덜덜 떨릴 때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고개만 끄덕했어요. 그리고 저더러 서방님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 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라더군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모의 손이 저렇게까지 덜덜 떨릴 일이 뭘까 걱정도 했고 제 전화를 받은 서방님도 당황하셨어요. 추리닝 바람에 모자만 쓱쓱 쓰고 나와서 표정이 벙어리해요. 제가 안 되겠어 하니까 서방님은 지금 날이 좀 추워. 잠바 입고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가서 잠바 챙겨 입고 나오셨어요. 넌 집에 있어. 내가 둘 데리고 가려니까 라고 서방님이 말했는데 저는 가지 말아요. 어머님 뭐 좋은 일이야? 채식이나 대동해 가겠니? 내가 전화할 테니 너는 집에 있어?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 왔다가 얘기하자. 얼른 차 시동을 걸어. 그런데 남편과 시모, 시어머니 다 함께 차를 타고 나갔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서도 나를 제외한 그들이 왜 나갔다가 올까에 대해 생각했어. 그러다가 동서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저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몇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어. 밤 7시쯤에 나갔으니까 한 11시쯤 되었을 텐데 깜빡 잠을 자면서도 전화벨이 울렸어. 번호를 보니까 낯선 번호라서 안 받을까 하다가 찜찜해서 받았어요. 여기는 땡땡 경찰서입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 번호를 찾다가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사고예요. 무슨 사고인가요? 자세한 건 저희도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서로 내일 일찍 좀 오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서라니 제가 살면서 경찰서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다음날 급하게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죠. 무려 경남경찰서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는 대체 무슨 사고가 난 걸까 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울면서 앉아 있었고 동서는 거기서 시모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어요. 이건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잘했다고 오세요. 오세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우리 생태 같은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고. 무슨 말씀이신 건지 형님이네요. 대의를 어찌 해야 하나요? 죽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째요? 교통사고로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모와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으며 차가 2번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즉사했죠. 어째서인지 시마는 그 사고를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까지만 들었는데 그 이후의 순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가족들이 말로는 시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의료진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큰 충격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를 따라 급하게 외출한 남편은 추리닝을 하나 입고 나갔는데 그 후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별난 일이 다 있다더군요. 어쨌든 제가 어느 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건 아직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거의 미쳐가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내 모습과 대조가 된 건 동서였죠. 동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렇지만 동서는 내게 대한 분노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갑자기 뺨을 후려칠 정도로 세게 때리더군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난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맞은 줄도 몰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남편. 형님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형님 남편이 운전한 차잖아요. 그 차만 안 탔어도 저희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러는 겨우에 맞지 않아. 경호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 마당에도 형님 노릇하시려고 정말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상황 쫑났다고? 이 여자야, 정신 차려. 시어머니와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시보가 그 밤에 지랄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차를 타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동서가 나를 목 잡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진 상관없었지만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모는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도 없었고 그렇게 넋을 잃고 장례식을 치룬 뒤 집에 돌아온 날 마음을 먹고 시무를 찾아갔어요.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 사고가 발생했는지 시무의 입에서 듣고 싶어졌어요. 어머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 죄 다 내 죄야. 이게 다 내 죄야. 자세히 말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동선에 잡으러 갔었어요. 동서를 잡으러 가나요? 그래, 내가 그걸 차라리 안 봤어야 했는데. 사건의 발단은 시간을 뒤로 되돌려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동서가 다급하게 내리는 걸 보았나 봐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 또 같은 차에서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시몬도 의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차 번호와 차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주차장에 언제 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 차를 봤는데 차창이 썬팅되어 있어서 자세히 다가가 보니 동서와 남자가 차 안에서 부둥켜 앉아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시모와 눈이 마주치자 확 놀라서 그 순간 차가 급발진하여 아파트를 벗어났죠. 그 후 시모는 동서에게 요즘 바람피냐고 물으면서 발뺌을 했고 그 이후로 아파트 주차장에 그 차가 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이미 동서를 잡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동서를 계속 의심한 것 같아요. 동서가 매주 주말에 집을 나간 것도 그 때문이었고 시모가 매주 주말에 집으로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알았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도 모르지만 남편 스스로 알아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불화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저한테는 말씀하셔야 했죠. 이미 다 끝난 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너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 밤에 차를 타고 나가긴 할 일이 없었겠죠. 그날 밤 시모가 남편과 차를 타고 나간 이유는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모는 남의 모를 사이에 휴대폰을 열어서 카카오톡 대화를 엿보았고 그렇게 바람피기 시작한 남편과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기로 한 걸 안 해요. 그리고 다급하게 증거를 잡으려고 남편과 서방님을 대동하고 그 밤에 차를 타고 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바람을 푼 증거는 못 잡은 거예요. 서방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증거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제가 바람을 푼 증이면 이혼 사유인데 지금 그 녀석한테 사망보험금이 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 어머님은 그걸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놔두고 바람을 푼 여자에게 아파트 반을 쪼개주는 게 맞아요? 어머님 입장에선 그렇겠죠.
내 입장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그럴 거야. 소녀는 벌을 받아야 해. 한번 내가 말을 꺼내볼까? 아니, 너는 일단 모르는 척하고 나랑 함께 증거를 좀 모아야 해. 아직까지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보험금을 타면 아마 그 놈의 자식이랑 따로 살림 차릴 거야.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내 남편도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년이 파라만 피지 않았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시모는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시모 말을 듣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은 서방님이 죽은 건 온전한 남편의 잘못일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서방님을 죽인 건 내 남편이 아니었어. 내 남편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동서라는 확신이었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동서가 그 순간부터 적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나 혼자 즐기자고 남편을 나 몰라라 한 것도 괘씸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노가 솟구쳤어요. 나는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동서는 굳이 나를 피하지 않았고 집에서 볼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조용한 카페로 동서를 불러냈어요. 남편이 죽은 것은 충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 남자와 남편을 죽인 보험금으로 3살 힘든 아들을 키울 수 있어 기뻐서 그런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나타나더군요. 동서가 바람 폈다며 저도 남편한테 복수한 거예요. 무슨 복수?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남편도 느껴봐야죠. 그럼 일부러 바람을 폈다는 사람을 지금은 사랑하기도 해요. 남편보다 자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남편이 죽길 바란 건 아니에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편 죽은 거 비참하고 슬퍼요. 안 믿겨지는 건 뭘까요? 제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만큼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남편이 시모와 저를 쫓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변명은 그럴듯하네. 그런데 보험금은 타먹을 거잖아. 그리고 그 남자랑 살 거예요. 형님, 유치하게 이러지 마세요. 죽은 사람만 억울해요.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내가 서방님을 죽인 거라고 했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사실 2사람을 죽인 건 동서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변명하신다고 형님 남편의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살아있었다면 아주버님 깜빵으로 가야 했어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냅다 동서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동서는 코피를 쏟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속으로는 후련했어요. 적반하장이라고, 방귀 낀 년이 속는다고, 바람핀 년이 지금 어디서 대고 누구를 살인자라고 하는 건지 이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받아들일게요. 다음번에는 저도 손이 나가요. 내가 보험금 어디까지 타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내 불륜의 증거 만천하에 공개할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하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두고 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추적하거나 신상을 털고 난 일이 없었어요. 그 흔한 SNS조차 안 하는 저라서요. 친구들도 제발 소식 좀 들려달라고 했던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는 꼭 그 동소년의 죄를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동소년이 벌인 일의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시모는 아들 둘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시모병으로 걸린 사람이 저뿐이었기 때문에 시모한테 간병인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증거를 확보할 테니 꼭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사망보험금 지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소송을 넣었어요. 잘 했어요. 그 시간을 벌었으니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세요. 몰랐는데 민사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동서 앞으로 무려 12억이라는 돈이 걸린데 살인자이자 불륜 여자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 시모의 증언과 내 진술서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동서 대신에게는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웬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니 동서와 함께한 그 남자인데 제게 한번 만나자는 거래요. 딱히 안 만날 이유는 없어서 이틀 뒤에 집 근처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겼던데요. 말끔하게 슈트를 입고 왔는데 아마도 전문직 종사자인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남자에게 푹 빠졌는지 이해했어요. 물론 그게 제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거처분 신청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인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실시간 중개 수준이네요. 두 분이 같이 살고 있나 보이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라요. 사람이 둘씩이나 죽었는데도 그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둘이 탓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순진하시네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튼 제 관심사는 두 부부의 공동재산을 내연남인 그쪽이 동서와 함께 가져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12억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결국 그 돈은 아내에게 상속될 것이고 아내가 상속한 돈으로 누구와 살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남자는 꽤나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이더군요. 명함을 내밀어서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직업이 변호사인 거군요. 어쩌다 보니 그가 꽤 잘 말을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는 어떻게 대응할지 감을 잡으려고 나온 것이겠죠. 저는 제 경험대로 증거를 모아올 테니 그 남자는 내 계획을 짐작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방어하려 할 것이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는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시모와 내가 알게 되자 집을 나갔어요. 그 남자가 그와 사는지 아니면 어디로 새 집을 구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내 전화는 물론이고 그 남자의 전화도 안 밀리고 있었고요. 그 남자도 변호사다운 모습을 유지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한 관리로 인해 꼬리 같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로 그것이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답답해하던 중에 동쪽에서 발부인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해요. 일어나거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동쪽에게 아파트를 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저를 회유하려고 했대요. 녹음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전화 내용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거라고 말이에요. 항상 상대방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가 다 된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형님. 이제 와서 형님, 무엇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형님도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곳 집안이 남이잖아요. 저처럼 그러다가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가처분 취소해주시면 반 드릴게요. 구미가 당긴다면 반씩이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서로 사랑해요. 돌아가신 서방님도 동서를 많이 사랑했을 텐데 별로 생각이 없으시군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실존의 문제야. 동서가 서방님을 죽인 적은 없지만 나는 남편을 죽인 건 동서로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지만 남편을 죽인 건 형님과 아주버님이에요. 저는 피해자로 역할에 몰입하셨네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설득이 안 되는 상대와 긴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어쨌든 내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아파트가 동서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었어요. 유명한 심부름센터와 탐정들을 고용해봐도 동서와 내 연남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포기할 뻔한 순간이었어요. 시모가 힌트를 주지 않았다면요. 시모는 과연 오래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에는 지혜가 있더군요. 제가 이렇다 할 증거를 못 찾고 끙끙거리고 있는 걸 보더니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애가 참 일머리가 없다.
잘 생각해봐. 그 둘이 살림 차리고 붙어 산다고 하면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네, 그게 뭔데요? 둘이 붙어 살면 아마 임신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지. 아, 걔는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거고. 행정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아마 조용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 않겠니?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혹시 그 남자란 사람이 맞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증거는 결정적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겠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자연스러운 결론은 아닐 테지만 아마 그것까지는 숨길 수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한 명을 찾아서 걔가 어느 병원의 산부인과에 드나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평소에는 팔불출처럼 아들이 집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았던 시무에게서 나온 생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박했어요. 어쨌든 시무가 말했다시피 동서가 임신을 했고 산부인과에 다니는 것까지만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파악해도 일을 쉽게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매일 어디를 나가는지 사람을 붙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성격이 철저하고 웬만한 곳은 차로 이동하고 절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심부름센터 직원이 따라붙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었어요. 미행을 하더라도 들킬 일 없으니까요. 그렇게 동서의 일주일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격주 수요일마다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임신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자주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내연의 남자와 함께 방문했다면 100%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증거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통해 친자확인 요청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실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가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나와 실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이제는 자신의 짐을 다 꺼내고 완전히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렸는지 나와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뒤 나타났더라고요. 형님, 이 동안 감사했어요. 사실 딱히 제게 해준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집을 가족처럼 살던 사이였는데. 말이 좀 심한데 너처럼 악마 같은 여자는 노후가 불행할 거야? 몸 조심하라고. 어머니, 저를 하드무대에 협박해 하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쩌고 뭐가 어째. 동서는 지금 모든 일이 동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하실 건가요? 진짜 돈이 무서운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아주 화를 내며 제게 12억 안 주시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당신의 눈물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요. 기다려 보세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는 날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동서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동서가 사라지고 나서 시모가 걱정스러운 것 같아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기회는 한 번뿐인데 혹시라도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계세요. 그 돈 아쉽겠지만 이번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돈을 손에 넣어도 결국에는 재산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법정에서 동서의 부정한 행동을 다 드러냈지만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결정했어요. 동서와 그 내연남은 우리가 증거 사진을 내밀자 흠칫하더니 재판 결과를 보고 둘이 땅을 치며 웃었어요.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소용없대도 아직 졌다고 생각은 안 해라고 동서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배 아프셔서 어째 12억 그거 아들 목숨값과 바꿔준 건데 그죠? 그래도 뭘 줘야겠지. 어머님 입 닥치지 못할까 내가 내년 망하는 꼴 보기 전에는 절대 눈 감지 않을 게다.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네네, 장수하셔야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평생 배 아파하셔야지. 결국 시모는 그 일로 충격을 받고 2달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동서한테 아파트 명의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 분노가 그렇게 달았는지 새벽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죠. 저는 졸지에 남편을 묻어보내고 얼마 후 시모까지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쯤 되니까 저도 사람들이 서로 갈리는 걸 느끼더라고요. 대체 저 동서라는 녀석이 무슨 악연이길래 이렇게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지. 혹시 전생에 저랑 원수지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동서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사람을 고용해서 동서가 살던 집 주변을 수색했는데 때마침 동서의 옆집 아줌마로부터 이야기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가끔 저희 집에도 들락거렸어요. 네, 집에 들르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제가 나이를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집사람들 다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치킨 게임은 제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꼭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 이게 뭐죠? 100만 원이거나 제 작은 성명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동서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들은 적 있잖아요. 그 여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좋아요. 사실 그 여자 동서와 결혼한 여자 남편이 주말에 출장을 간 날에는 내연자를 집으로 불러왔어요. 저는 옆집에 살았는데 정말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노력해도 어찌나 새벽에 신음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신고하려고 층간소음을 녹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녹음을 하셨다고요? 네, 녹음했어요. 아직 얘기하지 못할 만큼 사건이 심각하게 일어나 자야 했던 그날 새벽 내내 그런 일이 있었으니 마이크를 연결하여 녹음했고 그것으로 층간소음으로 소송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 파일을 제게 주시고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일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안 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또 100만 원이네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신다면 1천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정의를 위한 일이니까요. 나는 그런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도와드려야 하겠죠. 저는 결코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때 제 심정은 정말 10년째 묵은 분노가 사라질 정도였어요. 동서가 내연남과 불륜을 펼칠 때 옆집에서 그걸 녹음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런데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 증거가 법정에서 반박 자료로 유효하다는 법률적 자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웬만한 싸움에서 동서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받았다고요. 돈을 돌려받길 희망했어요. 그 돈은 제게 아니라 죽은 시모 앞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었죠. 그러나 동서의 태도는 정말 뻔뻔 그 자체였더군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증거 자료가 있다면 아마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받은 돈을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송을 걸지 않을 거예요. 어머, 무서워요. 지금 제가 그대로 이해했다고 하고 형님께 그 돈을 되돌려 드릴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 법원에서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모두 반납하고 싶어요. 아니면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그 돈을 다 썼던 지 오래되었어요. 그럼 더더욱 큰일이네. 전액 반액을 내야 할 텐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동서는 참 철저한 사람이었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옆집 여자한테 찾아가서 녹음 파일을 주지 말라고 협박을 한 모양이에요. 옆집 여자가 자기 너무 무섭다고 살해 협박을 받는다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모블라예요. 돈이 이거 뭐고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요? 동서가 찾아와서 협박이라도 했어요? 협박이다 뭐야? 우리 집에 이름 거론하면 당신 자식도 내 뱃속 자식이랑 같은데 누구 죽일 일 있냐고요? 당신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통쾌했다. 동서가 초조해야 한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옆집 여자에게 그 말도 혹시 녹음했느냐고 물었고 여자는 아니나 다를 바 없이 녹음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박죄까지 추가하면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보디가드를 한 명 붙여줄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옆집 여자가 마음을 바꿔 재판에서 증언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안심하세요. 저런 악랄한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해요. 다음에 또 오시면 꼭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이게 뭔지요? 저는 보디가드를 한 분들이었어요. 혹시 해킹을 당하셔서는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받은 것인데 돈을 또 주실 거예요. 이번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명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동서의 회의로 넘어가지 마시고 꾸준히 건강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여자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저는 법정 증언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동서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변호사인 내연남을 통해 반박 자료를 준비했더군요. 그 반박 자료는 꽤 그럴듯했어요. 동서는 이미 남편과 함께 살 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내연남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의 죽음은 내연남과 동서의 연인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우연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누가 동서의 변호사 아니었던가 봐. 동서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었더군요. 저 또한 질 수는 없어서 제 변호사를 통해 반박 자료를 제출했죠. 동서가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서방은 한숨도 잠 못 자고 있었고 그 부정행위 현장을 적발하려고 했어요. 새벽 운전하던 중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을 토대로 서방님의 죽음이 동서의 바람과 절대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옆집 여자의 증언이 있었죠. 이에 법원에서 옆집 여자에게 동서와 내 연인이 결혼 생활 중에도 비밀스럽게 만남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옆집 여자는 증언대에서 동서와 제 시선을 오가며 약간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눈짓으로 증언하라는 신호를 받았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성과 보수금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이 녹음 파일대로 동서의 불륜을 직접 들었고 목격했다며 동서가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말을 마치고 난 뒤 동서는 법정에서 그 여자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미친 여자야. 어디서 그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자빠졌어. 조용히 하세요. 증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동서라는 여자는 분명히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모르게 바람을 피웠고 또 그 결과로 저 역시 피해를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집이 이혼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곳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계속 부정한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은 잠시 배심원들의 의견으로 술렁거렸고 동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내릴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법률 자문을 받은 대로 동서의 재산 분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질 때 동서가 법원에서 실언으로 판사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험한 욕은 듣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판사는 12억을 전부 반환하도록 판결했는데 동서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왁자지껄하다가 도망쳤고 저는 그 판결서를 보고 동서의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밝히자 동서와 그의 남자친구가 제게 화를 내듯한 표정으로 대응했고 지금 누가 자신의 집을 경매에 걸어 넘긴다는 것인지 냉큼 물어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벌써 가처분 금지 신청까지 걸었어. 이제 동서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는 귀신을 당신이 이렇게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아파트 하나 날리고 당신은 복수를 안 하겠냐고? 이제 그만해. 양심이 있으면 돈을 토해야지. 내가 남편을 죽인 년이 어디서 돈을 토하는 말을 하겠어? 당신
그렇고도 양심이 있다면 내가 경고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웃길 뿐이네. 자빠졌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아예 안 보여? 당신이 우리 집을 경매로 내놔서 지금 길거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내 속 아이에게도 부끄럽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아이한테 무슨 수치스럽게 할 일이 있겠어요? 그것은 약간 주관적인 사정인데요. 하지만 이성을 잃은 부분과는 달리 내 남자친구는 오히려 침착하다고 느꼈어요. 분명 변호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는 이미 자비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협상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은 제게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무시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돈은 어느 정도든지 확보할 테니 경매를 중지해 주세요. 예전에 그 강인했던 태도는 어디로 갔으며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리는 건 무엇인가요? 이럴 거면 진작에 제가 협상하셨어야 했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당신과 가족을 파탄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과 사는 명확히 해야 하니까 공적으로는 이 돈이 반환되는 게 맞는 거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멀쩡한 사람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다니. 그 돈이 당신에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반환되는 건데. 당신 시모는 이미 죽었고 없잖아. 그래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갈 거라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 이 돈의 주인은 따로 있어? 그래서 시모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을 길거리로 내쫓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신다.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먼. 정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제발, 그럼 경매 넘길 땐 넘기더라도 나한테 얼마라도 줘.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 넘어가면 거지라고 돈이 필요한 거야? 얼마가 필요한데? 당장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까 한 3개월 치면 되겠지. 1억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동서집 경매 넘겨서 판 돈으로 다시 1억을 달라. 아주 도둑놈 신분에 이제 보니 봄이 김선달 저리 가라야. 동서집을 경매로 넘겼고 얼마 후 그 집은 70%의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12억 원짜리 집은 9억 원에 팔렸는데 제가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팔면서 가격이 싸서 손해를 봤어요. 그 돈을 이용해서 옆집의 여성에게 약속한 대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시모 이름으로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이후로는 동서에 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겼고 아이는 남자가 키우고 있고 동서는 집을 나와서 따로 산다고만 들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아마도 양육권이 남자에게 갔을 거겠죠. 이것도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준 대가로 자신의 자식에게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인연이라는 게 참 기이하죠. 저는 동서 소송을 도와준 변호사와 인연이 되어서 그 이후로 변호사와 재혼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의 앞날은 정말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살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모든 종교를 버린 게 아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만 사연을 마치고 제처럼 동서 가족과의 악연 때문에 삶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